코봇은 1971년에 자기의 분석 The Analysis of the Self라는 가장 중요한 저서를 출간합니다. 코봇은 오랫동안 20여 년 동안 고전적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정신분석학, 초심리학, 그리고 자기의 탐구 방법 이런 영역들에서 계속해서 연구해온 결과를 이게 종합하여 자기 심리학의 발달을 논하는 자기의 분석이라는 저술로 오랫동안의 여정을 종합 정리합니다. 이 책은 그동안 나르시시즘 혹은 자기에 대한 정신분석학계의 일반적인 편견을 깨트리고 새롭게 나르시시즘을 이해하게 되는 전기를 마련한 책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봇은 정신분석학 이론이 어떤 정적인 지식체계라고 보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하는 지식체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론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이드의 이론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미국 정신분석학계에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어떤 자기의 새로운 이론에 대한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프로이드 코봇이 1971년에 발간한 자기의 분석이라는 책은 리비도 대상과 역동 방어 심리학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코봇은 자기에게 투자되는 리비도 혹은 자기에게 리비도를 집중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하트만의 정의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코봇은 하트만처럼 자기를, 셀프를 자아, 이고와 다른 것으로 이해했으며 이고나 이드 그리고 슈퍼이고, 보통 우리가 자아, 원본능, 초자아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기구하고는 같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 셀프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구조이며 대상 표상,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대상 표상과 비슷하게 셀프를 이해하고 자체 안에 서로 다르고 어떨 때는 서로 상반되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구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구조로 셀프를 이해했는데, 이 셀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그동안 이고 사이칼라지스트들이 애써 노력해온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과 코봇의 이론 서로 맞닿아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봇이 하트만의 이론을 우선 하트만이 가졌던 개념을 수용했는데, 그 이후에 학자들도 여러분이 코봇의 이론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어떠면 코봇에게 영향을 준 그런 훌륭한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코봇은 자기애적 장애를 우선 분명하게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를 정신증이나 경계선 상태와 구별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이 오해받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이런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인 상태들과 자기애적 상태를 구별해서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기애적 장애 환자들의 분석 과정 속에서 정신증과 경계성 환자들에게서도 발견되는 증상으로
퇴행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텀으로 보면 구별하기 굉장히 힘드는데 코웃은 정신증적 그리고 경계선 환자와 구분되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 환자의 심리적 특성들을 잘 설명함으로써 이 구별하기 어려운 증상만 봐가지고는 구별하기 어려운 이 정신적인 상황들을 어떤 병리적인 상황들을 구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지는 어떤 내담자는 발달이 방해받은 것에서 불안정한 상태의 자기, 즉 셀프를 갖고 있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응집적인 자기를 갖고 해요. cohesive self라고 얘기하겠죠. 응집적인 자기를 갖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셀프에 해당하는 안정된 내적 대상들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인터널 오브젝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내적 대상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방해받은 내적 대상은 치료 과정에서 파편화에 대한 위험 없이 특정하고 비교적 안정된 자기애적 전이의 형태로 재활성화되고 표출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코웃은 자기애적 전이들 중에 하나가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긍정적 표시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애적 성격 장애 환자를 정신증이나 경계선 상태의 환자와 구별하였습니다. 코웃이 얘기했던 자기애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여러 번 설명하게 되겠습니다만 어떤 이상화전이나 거울전이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이분은 자기애적 환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코웃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자기 셀프의 응집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부분을 코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셀프 자체가 어느 정도 응집력이 있고 그리고 내적 대상들이 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코웃은 자기적 성격 장애를 또한 한편에서는 고전적인 전이신경증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전이신경증은 보통 우리가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고 얘기하죠. 이런 전이신경증은 대상들이 여기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내적 대상을 얘기해요. 인터널 오브젝트들이 잘 구별되고 이런 대상들 잘 구별돼서 병리가 자기의 영역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이신경증의 병리는 어린 시절의 대상을 향한 근친상간적 충동, incestual impulse라고 얘기하고 근친상간적인 충동에 대한 갈등으로부터 발생한다. 여기서는 갈등이라는 요소가 강조된다. 컴플릭이죠.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갈등, 특히 근친상간적 충동에 대한 으로부터 오는 마음 안의 갈등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반되는 불안은 처벌이나 신체가 잘려나갈 것 같은 위협과 관련된다고 봅니다. 보통 이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용어를 쓰고 그리고 캐스트레이션 앵자이티라고 거세 불안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런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이런 어떤 일반적인 신경증, 전이신경증과 구별되는 자기애적 성격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자기애적 성격장애 환자들의 불안은 여기서는 셀프죠. 자기의 취약성과 파편화 경향성에 대한 자기의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병리의 핵심적 원인은 자기애적 구조의 발달 과정이 정지된 데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이 셀프에게 신뢰할 만한 응집적인 자기의 원천이 결핍되어 있고
그래서 정상적 수준에서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조절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자기애가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코우스의 얘기를 빌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코우스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1971년에 자기의 분석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발달에 대한 가설, 하이파세시스는 자기의 발달 이론을 충분하게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고, 과대적 자기와 이상화된 부모 원성이라는 부모 원상, 여기서 과대적 자기는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죠. 거대 자기 또는 과대한 자기라고 표현합니다. 과대적 자기 또는 거대 자기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런 그랜디오스 셀프와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는 것은 idealized the parental imago라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이 책에서는 또 한편은 이것을 이상화된 대상이라고 idealized object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는 이런 두 개, 거대 자기와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는 무의식적인 자기애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크게 코우드 이론을 설명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균형을 맞추면서 적절하게 자기의 발달을 설명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엔 이 두 가지 셀프라는 것과 거대 자기와 이상화된 대상, 이 두 가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자기애적 전이에 대한 이론을 이 책에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구성물, 무의식적 구조는 보통 무의식 안에 존재하는 욕구나 소망, 느낌, 환상과 기억들로 이루어진 복합체, 이렇게 보통 무의식 안에 있는 구조나 무의식의 구성물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우리가 보통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얘기할 때 아이 시절에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이러한 구성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에더퍼스 구성물은 무의식 속에 담고 있는 소망, 느낌, 두려움, 환상들의 복합체를 가리키며, 이것이 내면 생활과 외부 세계에서 이것들을 표현하게 하는 동기로서 작용한다. 무의식의 내용물들이 결국은 외부 세계나 내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코우스는 이러한 거대 자기와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어떤 구조 또는 구성물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코어덱에 있어서 이런 구조나 구성물은 우리 성격 안에 존재하는 자기애적 영역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애적 구조 또는 구성물, 이것이 결국 자기애적 영역의 핵심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코우스 얘기 속에서는 어떤 컨피규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컨피규레이션은 결국 스트럭처라는 용어하고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피규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우리말로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말이 결국 구조라는 스트럭처하고 같은 용어로 쓰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우스의 이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애적 구성물들의 특성과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구성물이라고 했습니다만 아까 컨피규레이션이나 스트럭처나 같은 의미니까 이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무의식 안에 있는 자기애적
구조 또는 구성물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것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거대 자기의 구성물은 완벽한 자기에 대한 환상에서 발생한다. 판타지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런 거대 자기는 거대 환상에서 온다고 보는데,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대 환상은 거대 자기의 관념적 내용이며 전지전능함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적인 것은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보죠. 어떤 만화 속의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같은 것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겠죠. 어린 시절에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외부 세계에 대한 느낌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인 소망이나 두려움, 기억들이 모여진 복합체라고 보는데, 여기서 에더푸스 스토리에서와 비슷하게 여기서 거대작이라고 할 때 그랜디오스 셀프도 무한한 능력과 이러한 과시적 소망이 담긴 이야기의 복합체다. 그래서 어떤 여러 소망, 두려움, 기억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어서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대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복합적인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거대자기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면서 우리의 행동 조절 그리고 자존감 그리고 나중엔 우리가 개발하게 되는 야심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무의식 속에 있는 자개적 구조 또는 자개적 구성물의 한 축이 되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 idealized parental imago라고 하는 것, 혹은 idealized object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상화된 대상, 이상화된 부모 원상은 완벽한 다른 사람과의 융합을 추구하는 환상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전능한 존재와 융합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아이는 만족과 강함 그리고 온전함을 아이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화된 부모원상의 이야기는 지혜, 친절, 그리고 방대한 지식,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뛰어난 어떤 체력, 그리고 정서를 달래주고 안정시키면서 정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능력을 가진 완벽한 타자와의 융합하고픈 소망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본다면 융합은 온전감을 아이에게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화된 부모 원상은 무의식적인 소망 그리고 두려움의 복합체이기도 하고, 이들은 긴장 조절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상, 자아이상이라고 보통 하죠. 이고 아이디얼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이상의 일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이론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아마 처음 들으시면 너무 많은 얘기를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그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앞으로 공부해 나갈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오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천천히 더 공부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웃이 거대자기와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원초적인 자기애적 구성물로 보통 코웃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 있냐면 본래의 완벽함을 보존하기 위한 초기의 무의식적인 시도에서 이러한 이상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코웃의 얘기를 조금 요약해서 설명하면은 나는 완벽하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대자기가 출현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완벽합니다. 또한 당신이 완벽한데 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 여기서 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벽하고 그리고 완벽한 당신의 일부가 나다라고 함으로써 부모를 이상화하고 있는 거죠. 코웃의 주장에 따르면 이 두 개의 자기애적 구성물, 자기애적 구조는 함께 있으면 생애 초기부터 존재하고 서로 독립된 발달 과정을 가진다고 봅니다. 원초적인 거대자기는 발달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순화되어서 성격의 일부로 통합되게 돼서 자아동저적인 야망과 목표를 세우고 또 활동을 즐기고 자존감을 이끌어주는 어떤 연료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상화된 부모 원상도 심리 조직의 구성 요소로 변하는데 나중에 이상적인 것에 대한 내적 지도력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상화는 자기의 성숙은 이상화된 부모 원상에서 유래하게 되고 이상을 형성함으로써 건강한 발달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대 자기와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는 각각 잘 발달해서 성격 구조의 일부가 돼서 건강함으로 가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환경에 따라서는 이러한 자기의 발달이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코웃은 외상이 자기애적 구성물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자기의 분석에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웃은 거대자기와 관련해서는 만약 아이가 심각한 자기애적 외상에 노출되면 거대자기는 적절한 자아 내용으로 융합되지 못하고 변형되지 않은 형태로 머물면서 거대자기의 원초적인 목표 성취를 추구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거대자기가 충분하게 순화돼서 성격의 일부가 돼서 자기의 삶을 떠받치는 마음의 심리 구조로 변하지 못하고 원초적인 형태로 변형되지 않은 형태로 거대자기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린애가 원하는 것 같은 목표 성취를 끊임없이 비현실적인 목표 성취를 추구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게 병리적인 상황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외상적인 상황이 이상화된 부모 원상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에서 여기에서도 병리적인 현상이 드러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자기가 존경하는 어른에게서 외상이 될 만큼 그런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상화된 부모 원상은 변형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게 되며 긴장을 조절하는 구조로 변형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 원상은 접근 가능한 내사물의 상태를 획득하지 못하고 자기애적 항상성의 유지를 요구되는 원초적이고 불안정한 자기 대상으로 머물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이들이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가지게 되는 자기애적 구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애적 구성물이 하나는 거대자기, 또 하나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외상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스럽게 잘 발달하게 되면 충분한 보호하에 이런 자기의 나르시시즘을 구성하는 이 두 개의 구조가 잘 발달하게 되면 성숙한 어른으로서 발달을 마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한 성인이 돼가는 과정 속에서 이 두 가지 나르시시즘적인 자기애적인 구조는 큰 우리 인격 성숙의 큰 파운데이션들이 된다, 큰 기초가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외상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런 건전한 자기애적 구성 요소의 발달이 정지되어서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던 거대 자기, 그리고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의 성격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다. 그 얘기는 몸은 어른이 됐지만 이 사람의 심리 구조는 어린 시절의 심리 구조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임상에서는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되면 임상으로서 가장 곤혹스러운 게, 이분은 신체적으로는 30대, 40대, 50대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주 어린 시절에 머물고 있어서 이분들에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설명을 하거나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러한 상담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돕는 유일한 방법은 초기에는 아이 시절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아이들은 초기에는 랭귀지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언어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초기에는 정서적인 교류, 우리가 보통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서 어머니와 자기가 의사소통을 해왔고, 그래서 이상적인 부모가 항상 자기를 보호해주던 어린 시절이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만 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 옴니펀던트라고 우리가 전능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어린 시절. 그리고 부모님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보호해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한 대상으로 느꼈던 그 시절의 정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담자를 이상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거대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이런 정서들이 상담 안에서 계속 나올 때 우리가 충분하게
지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어른이 돼 있는 보통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나 신경증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이 합리적으로 이분들에게 자기의 상태를 설명해서 본인 스스로 통찰을 가져도록 하는 이런 치료 기법, 이런 상담 기법으로 이분을 돕고 싶은 욕망이 자꾸 생겨나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이 느끼는 그 정서를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용어로 쓴다면 조이닝하고 미러잉 해서 이분이 충분하게 자기가 이해받는다는 이런 느낌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분들은 통찰 중심이 아니라 통찰을 통해서 이분들이 낫도록 되는 게 아니고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안전한 환경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모두 다 수용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껴야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안전한 세이프티가 먼저 보장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모든 상담에서는 안전함, 시큐리티나 세이프티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고, 매슬로우 얘기로서는 우리가 인간 발달 가장 초기에 있었던 니드가, 우리의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애적 환자나 혹은 보더라인 환자나 사이카틱 환자들에게서는 가장 결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전함에 대한 욕구가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았었다고 하는 과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 초기에 가장 우리가 애를 써야 될 부분은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상담자가 보복하지 않고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분들이 언어가 아니라 이분들이 실제로 정서 속에서 그리고 경험 속에서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우선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코엇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현대정신무술을 공부하면서 또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 이렇게 초기에 상처를 받은 많은 분들을 돕는 과정 속에서는 이러한 기법, 과거에 프로이드가 개발했던 어떤 해석이라는 기법만 가지고는 이분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